네, 안녕하세요.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석을 맡고 있는 김영우입니다. 네, 오늘은 격변기를 맞이한 한국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이야기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참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상화되고 이제 되게 보편화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업데이트는 없을까요? 최근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격변기를 맞이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그리고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보면은 뭐 실적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나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전략적으로 입지가 강한가, 그리고 어떻게 이동될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슈 중에 하나는 글로벌 AP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삼성전자하고 가장 경쟁을 많이 했던 기업이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었죠. 근데 그 하이실리콘이 사실상 퇴출되면서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시장 점유율은 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얼마나 많은 반사 수혜를 봤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받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안타깝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하향을 하고 있고, 이거를 만약 하이엔드 플래그십 기종과 이제 미드엔드 제품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엑시노스 2200은 부진하고 1280 보급형은 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플래그십 기종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럼 파운드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누가 누구의 제품을 위탁 생산 받아서 만들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AP 점유율의 하락은 전반적인 파운드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이 될 수 있음을 또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파운드리 슈퍼사이클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업체가 그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지, 자, 그럼 이제 먼저 중국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인데요. 아마 중국 반도체 굴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중국 양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022년 중국 양회의 특징.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반도체 육성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더 이상 굴기를 하지 않고 포기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기계화의 이제 산물인 전차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 드론의 이제 활용 가치가 훨씬 높아지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미래 전장은 로봇하고 드론이 이제 주로 투입되는 전장이 아닐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산업 안보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까지 중국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중국,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포기할 수 없는 중국 제조 2025,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샤오캉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12년, 13년도로 본다라 그러면 원유보다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는 품목이 반도체로 바뀌는 타이밍이 되는 건데, 중국의 산업 구조상 거의 모든 부품을 수입해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식의 가공 무역으로는 사실은 이 산업 구조의 선진화는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산층을 키우는 이 샤오캉 사회 건설과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 한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굴기와 반도체 굴기를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동안 그런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중국의 자급률은 별로 올라가지 않았고, 특히 2018년 이후에 20년까지 갔을 땐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서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난해 이후부터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중국이 디지털 신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동수서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서쪽 지역의 내륙 지역이죠. 이 낙후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이 지역을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로 이제 육성하겠다는 전략인데 믿어지지 않는 숫자 4천억 위안씩 5년을 이제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5년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시진핑 주석이 한 번 더 한다라 그러면 5년 단위로 끊어질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10년이 지나면 교체가 돼야 되지만 이번에는 좀 워낙에 그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5년이나 10년 더 할 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이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는 22, 3, 4, 5, 6, 5년간 진행될 것으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림에 바로 디지털 신인프라 구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이거 지금 중국의 반도체로 이걸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수서산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러면 또 선진화된 산업으로 안 갈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따라서 중국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오히려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는 전략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수서산이라는 것은 결국 디지털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이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뭐 빅브라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중국이 워낙 지역이 광활하고 그리고 전력 수급 문제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해안가에는 많은 데이터가 창출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화석 원료를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내륙 지역 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ESG 컨셉에서 본다라 그러면 전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대신 내륙 지역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고 대신에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동수서산 동쪽에서는 열심히 수리적인 계산을 하고 데이터 빅데이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이제 백업해서 R&D 센터를 한다거나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서쪽도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IT 쪽 산업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려 4천억 위안씩 이제 5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 단독으로 넣는 것은 아니고요.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차이나 모바일 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4천억 위안이라고 하면 무려 75조 정도 되는 것을 5년 동안 도대체 넣어서 뭘 한다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구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기업들은 이미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비관론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건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고 실제로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데이터 특히 5G, 6G로 넘어가야 되고 메타버스 시대에 2D에서 3D로 바뀌는 데이터 상황에서도 그걸 모두 수용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반도체 쪽의 모멘텀은 유효할 수밖에 없고 거꾸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반드시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왼편에 이제 테이블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난 2020년 2분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사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왜 그랬었냐 하면요. 중국의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AP를 만드는 업체가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시장 점유율을 겪으면서 글로벌 탑10 반도체 기업에 처음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17위 안에도 그러니까 10빌리언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그 기업들 안에 중국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는 SMIC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그렇게 중국이 파운드리 육성을 세게 한다라고 했지만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SMIC나 화홍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은 8.1%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14억이 넘어가서 15억에 육박하는 중국, 특히 IT 수요에서는 안 좋을 때가 20%고 좋을 때는 24%까지 수요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파운드리가 3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실제로 이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워낙에 글로벌하게 투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26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의 파운드리 산업은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8.8% 정도. 그러니까 크게 점유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자금률도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한국에서 국내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점유율은 앞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캐펙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윈본드나 나냐같이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일단 제외하고서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도의 캐펙스 증가율이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무려 155%. 그리고 UMC가 71%. 그리고 요즘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인텔이 44%, TSMC도 420억 달러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가 40% 성장인데 지금 한국이 조금 어렵고 오히려 이제 뭐 미디어텍이나 뭐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좀 상황이 더 좋아지면서 무게 중심이 좀 더 TSMC로 가다 보니까 420억 달러가 아니라 지금 440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4에서 45%까지 캐펙스가 늘어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한국은 그런 증가를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사실은 파운드리의 점유율은 지금이 꼭지고 오히려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세세하게 살펴볼까요? 이번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역시 CXMT가 되겠습니다. CXMT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창신 메모리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뭐 실력이 있느냐, 뭐 실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19나노의 수율도 별로 안 좋은데 뭐 17나노도 아직 헤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가 될까요? 어쨌든 파운드리가 있긴 있다. 뭐 팹리스 기업도 유니SOC 같은 기업이 있긴 있다. 낸드는 뭐 얼마나 이제 뭐 성능이 좋으냐의 이슈가 있긴 하지만 YMTC가 있긴 있죠. D램은 어떻습니까? 정말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육성해야 되는 것은 바로 CXMT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CXMT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인데 일단 D램이 19나노건 17나노건 상관없이요. 지금 보면은 전쟁이 났을 때 블록 경제화가 됐을 때에도 내가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CXMT의 D램을 글로벌 업체들이 써줄까요? 어렵죠. 원가는 잘 맞을까요? 잘 안 맞겠죠. 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탄탄한 중국의 내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CXMT가 돈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수요처를 투자자로 연결해 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확실히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샤오미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 2021년 11월에도 11개사가 이제 투자사들이 또 투자를 했고 금년 2월에도 한 번 더 했는데 여기의 특징은 알리바바, 텐센트, TCL이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있는 것보다 투자는 한 번 더 있었다고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모바일에선 샤오미, 물론 샤오미는 TV 등등도 하긴 하죠. 근데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일단 CSOT를 가지고 있는 TCL 그룹,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이터 센터 쪽이 YMTC로 들어간다던 알리바바가 왜 안 들어갔나 했더니 여기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했었던 텐센트도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자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아예 구축하겠다라는 컨셉이고, 따라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을 해주고 이거를 국내 수요로 소화를 해주겠다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력은 충분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투자 환경이죠. 웨이퍼도 부족하고 사실 장비 수급도 쉽지 않고, 그러나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뭐 지난해 이제 3분기 말까지의 캐파는 50K였고 지금 한 60K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이제 펀딩을 마친 후에 금년 말까지 목표는 120K입니다. 2배 정도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25년으로 알려져 있는 중장기 플랜은 얼마까지 가냐 하면 300K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과 금년 2월에 있었던 펀딩은 시리즈 C-1과 C-2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다음의 투자 금액은 어떻게 마련하면 될까요? IPO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모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YMTC하고 유니SOC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칭화 유니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이제 뭐 아이폰에 뭐 로우 낸드 칩을 공급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돌고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러 기술이 아직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로우 낸드 칩을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긴 했었죠. 실제로 이제 칭화 유니그룹이 파산 보고 신청을 했고 메모리 팹에 대한 투자는 상당 부분 캔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D램을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충칭 프로젝트는 캔슬됐다고 보시면 되고 알리바바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로 갔죠? 방금 설명드렸던 CXMT로 가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CXMT가 가게 되고 여기는 낸드만 집중하는구나로 하나를 일단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니SOC가 사실은 거의 경쟁 상대로 본 분들 아무도 없겠지만 판매량 기준으로는 지난해 4분기에 삼성전자 AP 대비해서 물량이 2.5배를 더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화웨이의 많은 인력은 그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유니SOC에 대해서도 보호하면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가 AP 라인업의 상당 부분이 유니SOC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칭화 유니그룹의 파산 자체는 YMTC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대신에 D램에 대해서는 이제 CXMT로 몰아주는 그림이 확실하게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는 크게 새로운 메모리 클러스터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좀 더 육성하라는 컨셉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YMTC가 대규모로 증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급형 IT 기기에서의 낸드 시장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모습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이번 양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2015년 이후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없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히려 더 강력한 투자 스트럭처를 짜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주목한 것은 중앙당의 양회에서 이랬다라고 하면 그럼 지방의 성정부 단위에서는 어땠을까? 그쪽에서는 반도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기차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탑 20개 업체 중에서 12개가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사실 뭐 그냥 늘 잘하고 있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난해 가장 컸던 이슈가 뭐였죠? 생산을 줄이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중국에는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굉장히 강하게 미쳤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금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건 TSMC가 안 만들어주면 AP는 못 만들죠. EUV 공급을 못하게 하면 당연히 그쪽 파운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차량용은 어떻습니까? 20나노대에서부터 55나노까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해서 스마트카, 소위 커넥티드카 쪽으로 가는 그림으로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특히 파운드리 육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양회에 지방에서 양회의 키워드는 자동차와 반도체 쪽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바로 차량용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광둥성에 이제 광둥강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했는데 뭐 얼마나 자금률이 올라갔어? 지금 해보니까 별로 안 올라갔는데요. 근데 거꾸로 지금 보면은 자동차 쪽에서도요 반도체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크게 중요한데 하나가 소위 이제 전동화를 하기 위해서 일렉트리피케이션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보조를 하기 위해서 에이다스 쪽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전부 다 이제 뭐 최첨단 뭐 GPU를 넣지 않고 이런 것만 뺀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내재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SMIC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반도체가 부족해요. 이 아날로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일단 SMIC는 워낙 잘 아시는 기업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EUV 노광기는 가질 수 없다. 이건 더 확대될 겁니다. 아마 딥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 DUV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은 이게 명령문이 아주 간소화된 리스크5 스트럭처를 가지고 20나노대에서 한 40나노대 정도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개를 패키징해서 칩을 붙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SMIC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캐파가 한 245K 정도 되는데요. 24년 말까지 거의 2배로 485K로 이제 늘리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부분은요. 확실히 화웨이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마켓쉐어가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태블릿 마켓쉐어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SMIC가 만드는 것 자체도 비중이 원래 스마트폰 부분이 많았었으나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가 되는데 아주 솔직히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에만 쓰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에도 쓰일 수가 있겠고 로봇에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칩 부분이 또 중요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약간은 낯설 수 있는 캔세미가 등장합니다. 캔세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아주 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이고 90나노까지 만드는 잘 되겠어? 당연히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금년도가 이제 페이즈 2가 시작이 되면서 55에서 90나노까지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5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25년까지는 페이즈 3와 페이즈 4를 통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22나노까지 가는데 여기서 주로 만드는 게 이제 CIS, MCU, MOS 등등의 이제 아날로그 칩 기반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캔세미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그림만 있는 거 아니야 분위기에서 요즘은 이제 실물 사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야 칩스 포 아메리카, 아메리카 파운드리스 액트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들을 이제 모아서 미국 경쟁법이라 그래서 아메리카 컴피치 액트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알고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나왔었던 칩스 포 아메리카를 그대로 계승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이게 거의 중국에 보내는 시그널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건 다 중국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제가 후반부에 설명드릴 내용이 지금 이제 미국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텔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 사실은 우리 삼성전자와 TSMC도 미국에 투자를 한다. 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텔이 투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공정으로 얼마나 투자를 하는 걸까요? 전부 CPU, GPU를 생산하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자, 뒤에 가면 아시겠지만 결국 나중에 문제는 뭐가 될 거다? 장비가 없다.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차량용 반도체 해야 되고 로봇 드론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그림이고 파운드리 육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편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 있지만 웨스턴 디지털이 미국에서 만드는 공장이 있던가요? 정답은 없죠. 그러면은 마이크론은 주력 생산지가 미국일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이 부각될 부분은 미국은 첨단 제조업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영순위는 파운드리지만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지금도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 게 포텐셜 US 매뉴팩처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센티브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와 메모리를 다 합쳐서 본다라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블록 경제화된 상황에서 서로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장비는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제로성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미 SMIC는 제재를 좀 하고 있는 그림인데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메모리 반도체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맥콜 의원이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5월 정도에 한 번 더 세게 이제 좀 조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냥 어드밴스드 공정이 채택되는 분위기에서 SMIC와 동일한 수준의 수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건 EUV랑 DUV가 넘어서서 ARF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사실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포토마스크하고 포토레지스트도 아예 공급 못하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 경제화에서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갖고 찢어 가져야 되는 그림에서 미국은 동맹을 맺어서 중국 쪽을 이제 사실 제외시켜야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미국은 중국을 더 세게 공격해야 하는 것이고 이걸 조금 오버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군사 관련된 것들을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사실은 뭐 무조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동맹을 맺을 거냐, 그리고 인텔은 어떤 그림을 가져갈 거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21년 3월에 아리조나에서 200억 달러 규모로 2개의 팹을 증설한다. 여긴 보통 100억 달러 규모를 하나의 팹으로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200억 달러면 2개가 되는 거고요. 보통 이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은 후공정은 35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난해 얘기인데 금년 1월에는 어떤 얘기를 했죠? 느닷없이 오하이오로 갔죠. 오하이오로 왜 갔을까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오하이오가 뭐 지진은 없고 물도 풍부하고 요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일단 땅은 무조건 공짜가 되는 그림이고 사실 2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도 사실은 10년간 운영비가 10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독점적인 이제 지방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하이오를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뭐 향후 10년간 8개 메가팹 건설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더라. 놀라운 숫자죠. 근데 이게 10년이라는 것을 보면은 놀라운 숫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을 브렉다운을 해보면 이제 100억 달러 규모를 한 개의 팹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요. 8개를 지면 800억 달러가 되는 거고 팹 2개당 후공정 하나를 한다라 그러면 35억 달러짜리 곱하기 4를 하면은 140억 달러가 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1,0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짓는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건 뭐 지금 저희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CPU, GPU를 만들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텔이 가는 방향은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14, 22, 28, 45 나노 공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미드엔드 파운드리 쪽의 투자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유럽에서 800억 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놀랍죠? 놀랍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독일에 170억 달러, 아일랜드에 120억 달러. 이건 독일은 독일 정부가 절반 정도 대주려고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원래 텍스 헤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합쳐서가 290억 달러이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커요. 그러니까 후공정은 45억 달러인데 어디로 갔죠? 이탈리아로 가는 거죠. 나머지는 대부분이 R&D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팹리스 업체가 유명한 데가 뭐가 있죠? 없죠.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엔 자기네들의 CPU, GPU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다가 쓰는 것들이 일부 필요하지만 나머지는 결국 ST마이크로나 인피니온이 전공정에서는 자체 생산 비중을 75%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후공정은 65%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럽의 유로피안 칩스 액트에 가장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국가가 얼마를 낼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칩스 액트만 믿고 들어갔다가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반대로 근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 돈 있는 국가, 돈 낼 만한 국가에 가서 주로 팹을 짓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제일 돈 많고 유치하려고 하는 독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텍스 헤븐인 아일랜드로 가는 그림이 되고요. 이런 마스터 플랜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웨이퍼 회사 실트로닉을 글로벌 웨이퍼스 대만 업체에 파는 거는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웨이퍼 산업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왼쪽을 잠깐 봐주시면요. 제가 아까 이제 마이크론이 메모리에 대한 것도 미국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게 그냥 그럴 거다 시나리오였다가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게 이 청문회를 하는데 드디어 마이크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 파운드리 이야기만 하다가 드디어 메모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한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팹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캐펙스는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대로 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점유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의 점유율 전망으로 봤을 때에는 메모리도 지금 중국이 이대로 다 잘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 점유율은 무조건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의 약점은 주로 로우엔드 칩을 팔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D램을 앞으로 해보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고성능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는 잘 맞지 않는 이런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면 좋겠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또 미국 쪽에 팹도 더 지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미국하고의 미팅을 할 때 충분히 이런 우려를 좀 더 부각시키는 것도 그림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인텔을 그래서 굳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 사실은 칩스 포 아메리카와 유로피안 칩스 액트의 수혜를 같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이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또 안 할 필요도 없는 게, 미국이 중국을 공격해 준다라고 하고 CXMT가 제대로 증설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시장은 한국이 계속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접어서는 안 되는 그림. 오히려 기회를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훨씬 더 차별화된 제품들을 보여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양쪽 그림에서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더 세게 충돌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가 이 칩포 동맹 이야기도 있지만 미국하고도 연결해서 잘해야 되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중국을 잘 활용하는 그림도 잊어서는 안 된다가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 숫자를 보면 이제 딱 느낌이 오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제조에서 EU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8%. 금년도에 9% 예상인데 인텔이 2030년에 20%로 만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유로피안 칩스 액트 자체가 목표가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20%를 차지한다는 건데 이걸 다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하고 EU는 이미 동맹이 맺어진 그림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사실 이쪽 시장에서 한국이 장비도 기회가 있고 소재도 기회가 있고, 지금 보면 새로운 시장이 재편되고 블록 경제가 되는 데에서는 해외에 대한 진출 그리고 해외 고객에 대한 확대도 좀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전략에 꼭 이제 넣어서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격변기를 맞이한 한국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이제 중국에 대한 이 많은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